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성운그룹의 본가인 가회동 대저택은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높은 담벼락은 세상을 차단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의 소나무들은 마치 주인의 성정을 닮아 휘어짐 없이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 저택의 가장 깊숙한 방, 성운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강중만 회장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며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맞은편에는 단정한 진주색 정장 차림의 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티 하나 없이 하얀 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7년 전 평범한 집안의 재원이자 유능한 큐레이터였던 그녀가 이 어름 성의 후계자인 강진우와 결혼했을 때 세상은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는 사실 숨조차 쉬기 힘든 수위와 같았다. 이혼 서류다. 이미 도장은 찍어두었으니 너도 정리해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이 굴러가는 듯 건조했다. 서윤은 서류 첫 장에 적힌 협의 이혼이라는 네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분 전 남편 진우는 다른 여자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차갑게 뒤돌아섰다. 시어머니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대를 잇지 못한 죄를 물으며 이미 그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책정했다. 강남의 빌딩 2채와 계열사 지분 일부다. 성운의 며느리로 살았던 7년에 대한 보상치고는 과분할 게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응시했다. 강 회장은 일평생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나 원망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윤의 눈동자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는 욕망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아버님,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전부 반납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평생 자신의 제안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노인에게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자 모욕이었다. 과시하는 거냐? 아니면 더 큰 것을 바라는 게냐? 아닙니다. 다만 지난 7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배운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덜어내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제 영혼이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강 회장이 유일하게 아끼던 저택 뒤편에 방치된 폐온실의 열쇠였다. 3년 전 강 회장의 아내이자 서윤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금기의 공간이었다. 대신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 달 동안만 저 온실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어머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화초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강 회장은 담배를 입에 물려다 멈췄다. 온실. 그곳은 그에게 지독한 상실의 공간이었다. 아내를 잃은 뒤 그는 그곳을 폐쇄했다. 꽃 향기를 맡을 때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아내의 약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가녀린 며느리가 그 금단의 문을 열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겠다고? 성운의 며느리 노릇도 못한 내가? 꽃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주면 꽃을 피우고 진심을 주면 향기를 돌려줍니다. 제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배운 진실입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거짓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손을 휘저었다. 마음대로 해라. 한 달이다. 한 달 뒤에 저 온실과 함께 너라는 존재도 이 집에서 깨끗이 지워지는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가 방을 나간 뒤에도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낡은 온실 열쇠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얼음성 같던 그의 가슴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윤은 저택의 화려한 복도를 지나 뒤편 숲길로 향했다. 발바닥에 닿는 자갈 소리가 경쾌했다. 남편의 외도도 집안의 구박도 이제 그녀를 아프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녹슨 온실 문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 속에서 그녀는 시들어 비틀어진 수국 한 줄기를 발견했다.
서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화려한 수의를 벗어 던진 신데렐라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정원사를 대면하는 밤이었다. 저 멀리 저택 본체의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어두운 온실 안에서 서윤의 눈동자만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성운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혁명의 전주곡이었다. 온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수년간 닫혀있던 창문 틈새로 들어온 먼지들이 햇살 아래에서 유령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서윤은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성운에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죽어있던 공간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명품 정장을 벗어 던지고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무릎에 흙먼지가 묻는 것은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 서늘한 흙의 촉감이 이 집안의 비단결보다 훨씬 정직하게 느껴졌다. 강 회장은 서재 창문을 통해 온실 쪽을 수시로 곁눈질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저 감시하는 것뿐이라고 되뇌었지만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정원사들도 포기한 그 폐허에서 서윤은 하루 종일 엎드려 흙을 파헤치고 말라 비틀어진 덩굴을 쳐냈다.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으려는 망명자처럼 처절하고 경건해 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온실 바닥에 잡초가 제거되고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들이 닦여 나갔다. 서윤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온실 정중앙에 자리 잡은 블루문 장미였다. 강 회장의 망자가 된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종이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 갈색으로 변해버린 줄기는 마치 죽은 사람의 손가락처럼 앙상했다. 아버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느 늦은 밤 서윤이 강 회장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등은 장미 가시에 긁혀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엔 검은 흙이 묻어 있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꼴이 그게 뭐냐? 성운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온실의 블루문 장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뿌리 끝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어요. 다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아버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전문가들도 죽었다고 한 꽃이다. 내가 무슨 수로 살린다는 거냐? 이 꽃은 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사는 아이입니다. 어머님께서 이 꽃을 심으실 때 쓰셨던 낡은 일지 기록을 찾았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에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고 적혀 있더군요. 아버님, 혹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그 낡은 레코드판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가 죽은 뒤 그가 가장 먼저 치워버린 것이 그녀가 즐겨 듣던 클래식 레코드판들이었다. 그 음악이 흐를 때마다 자신의 냉혹함에 눈물 찢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당장 나가라. 강 회장의 호통에도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7년 동안 수없이 꿇었던 굴욕의 무릎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조각을 지키려는 숭고한 자의 무릎이었다. 저는 곧 이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 집에서 계속 사셔야 하잖아요. 평생 얼음성에 갇혀 죽은 기억들만 껴안고 사시겠습니까? 장미가 피어나는 건 기적이 아니라 아버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아내가 가졌던, 그러나 자신이 짓밟아버렸던 그 강인한 유순함을 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 뭉치 하나를 꺼내 던졌다. 창고 3번에 있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밤부터 온실에서는 낡은 축음기 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이 정적을 깨고 온실의 유리벽을 두드렸다. 서윤은 음악 소리에 맞춰 장미의 뿌리에 정성껏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줄기를 감쌌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열흘째 되던 날 도저히 생명이 깃들 것 같지 않던 검은 줄기 끝에서 아주 작은 초록색 점 하나가 돋아났다. 그것은 마치 얼음판을 뚫고 올라온 새순처럼 경이로웠다. 서유는 그 작은 점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장미의 부활이기도 했지만 성운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무참히 짓밟혔던 자신의 영혼이 다시 싹을 틔우는 신호이기도 했다. 한편 서윤의 이혼 소식을 반기던 남편 진우와 내연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나겠다던 서윤이 온실에 틀어박혀 노예한 강 회장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소문이 집안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 감히 내 집 온실에서 뭘 하는 거야? 진우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미 강 회장의 시선은 온실의 희미한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느덧 강 회장은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온실의 실루엣을 지켜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곳엔 자신의 아들을 배신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정성껏 이어붙이는 한 명의 정원사가 있었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서재에서 나와 온실 근처까지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흙바닥에 앉아 졸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아내의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옆엔 기적처럼 돋아난 초록색 싹이 달빛을 받고 있었다. 강 회장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평생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섰던 그의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헌신 앞에 작아지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꿈속에서 장미 향기를 맡았고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평생 외면했던 자신의 외로움을 맡았다. 얼음 성의 담벼락 위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다. 하지만 온실 안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운그룹의 그 어떤 주식보다 가치 있는 이해라는 이름의 온기였다. 온실에 초록색 싹이 돋아났다는 소식은 가회동 저택의 고요한 복도를 타고 독초처럼 퍼져나갔다. 남편 진우에게 그 싹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후계 구도를 위협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위자료도 포기한 여자가 왜 저기 붙어 있어? 아버님 마음이라도 돌리겠다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내연녀와 함께 강 회장의 눈을 피해 온실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 무렵 서윤은 온실 안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불루문 장미의 새수는 돋아났지만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뿌리의 자생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서윤은 며칠째 잠을 설쳐가며 장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고운 손마디는 흙과 물에 불어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성운그룹의 며느리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온전히 살려내고 있다는 실감이 그녀를 지탱했다. 사건은 보름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느 목요일 밤에 터졌다. 강 회장은 평소처럼 서재에서 독주를 들이키며 온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협심증이었다. 비서도 가사 도우미도 모두 잠든 시간 노예한 사자는 바닥을 긁으며 신음했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침 장미에게 줄무를 뜨기 위해 본체 근처를 지나던 서윤이 서재에 깨진 술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재 문을 팍 차고 들어갔다. 바닥에 쓰러져 청색증이 온 시아버지를 본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7년 전 심장병을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간호하며 익혔던 응급처치를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한 뒤 서랍 속의 상비약을 찾아 그의 혀 밑에 넣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보세요. 서윤입니다. 서윤의 절박한 목소리가 강 회장의 흐릿한 의식을 붙잡았다.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서윤은 강 회장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그의 곁을 지켰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흙 묻은 앞치마를 벗어 강 회장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 앞치마에서는 흙내음과 희미한 장미 향기가 났다. 그것은 강 회장이 평생 맡아온 화려한 향수 냄새보다 훨씬 생생한 삶의 내였다. 응급수술이 끝나고 강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뒤늦게 연락을 받은 진우와 친척들이 병원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강 회장의 안위보다 향후 경영권 승계와 유원장 수정 여부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혼하기로 한 여자가 왜 아직도 우리 아버님 옆에 붙어 있어? 진우가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서윤은 비틀거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유순함 대신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정원사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아버님께 필요한 건 변호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무슨 가족이야. 당장 나가. 소란스러운 병도 복도에서 진우가 손을 치켜든 순간 중환자실의 문이 열렸다. 강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다. 진우는 제일 먼저 병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산소 마스크를 쓴 강 회장이 힘겹게 들어 올린 손가락은 아들이 아닌 문 밖에 서 있던 서윤을 가리켰다. 저 아이 들여보내. 강 회장의 쉰 목소리에 병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윤은 흙먼지가 묻은 초라한 차림으로 강 회장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7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던, 오히려 차갑게 밀쳐냈던 그 손이었다. 너 때문이냐? 그 장미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강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철혈의 경영자가 자신을 살려낸 며느리의 손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어 올린 거대한 성원그룹보다 한밤중에 자신의 손을 잡아준 이 여자의 온기가 훨씬 더 단단한 기초석이었다는 사실을. 다음날 아침 성운그룹 본가에는 엄명이 떨어졌다. 서윤의 이혼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그녀의 거처를 온실이 아닌 본체의 가장 큰 방으로 옮기라는 지시였다. 진우는 펄펄 뛰었지만 강 회장의 말은 곧 법이었다. 서윤은 다시 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장미 줄기에 매달린 작은 이슬방울을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다. 아버님도 이제 싹을 틔우시려나 봐요. 그런데 그때 온실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진우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장미의 뿌리에 독한 제초제를 뿌리려던 찰나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를 막아섰다. 흙바닥에 나뒹굴며 서윤의 팔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장미를 감싸 안았다. 이건 그냥 꽃이 아니에요. 아버님의 남은 생명이고 어머님의 마지막 숨결이에요. 절대로 못 건드려요. 서윤의 외침은 얼음성의 담장을 넘어 저택 전체로 울려 퍼졌다. 이제 대결은 명확해졌다. 욕망을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와 사랑을 위해 지키려는 자의 싸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붉게 피어나기 시작한 블루문 장미가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강 회장은 이전에 그 독사 같던 노인이 아니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본체로 들어가는 대신 곧장 뒤편의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느리 서윤이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제초제 테러로부터 간신히 지켜낸 블루문 장미를 살피고 있었다. 그 팔은 어쩌다 그리 된 개냐. 강 회장의 나직한 물음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얼른 소매를 내려 상처를 가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그저 가시에 조금 긁힌 것뿐이에요. 그보다 몸은 좀 어떠세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서윤의 흙 묻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온실 구석 누군가 급하게 버리고 간 제초제 병과 바닥에 흙 뿌려진 독한 액체의 흔적을 찾아냈다. 강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평생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이런 짓을 사주했는지 모를 리 없었다. 진우 그놈,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못난 놈이로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어머니의 유품을 짓밟으려 한 아들. 강 회장은 그 참담한 진실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위해 온몸을 던진 며느리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가회동 저택식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회장이 퇴원 기념으로 온 가족을 소집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내연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며 이제 곧 자신이 성운의 정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복잡한 경영 일선은 제게 맡기시고 쉬시지요. 이혼 서류도 제가 비서를 통해 서윤이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내밀었을 때 강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찬찬히 아들을 응시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게 무슨... 아버님? 성운의 경영권? 내 놈이 감히 경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느냐. 내 온실에 독을 뿌리고 내 애미가 아끼던 장미를 죽이려 한 놈이?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 회장은 비서를 불러 태블릿 PC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거기엔 온실 근처를 서성이다 서윤에게 제지당한 하청업체 직원의 자백 영상과 진우의 비자금 세탁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너는 오늘부로 성운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이다. 내가 가진 지분도 모두 회수하여 재단으로 귀속시키겠다. 그리고 너. 강 회장의 시선이 진우의 내연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어깨를 떨었다. 내 집안에 천박한 욕망을 들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한 발짝이라도 늦으면 내 부모의 사업체까지 무너뜨려 주마. 강 회장의 사자후가 거실을 흔들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강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식당 문가에 조용히 서 있던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윤아, 이리 오너라. 서윤이 다가와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했다. 성운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서윤이 이 아이는 내 개인 자산과 성운 문화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길 것이다. 이 아이가 지켜낸 저 온실의 장미처럼 성운의 낡은 정신을 다시 꽃피울 적임자는 오직 이 아이뿐이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진우는 쫓겨났고 이혼 서류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하지만 서윤은 경영자의 자리보다 온실의 흙바닥을 더 좋아했다.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죽어가던 블룸은 장미가 드디어 봉오리를 터뜨린 것이다. 한국의 기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던 그 푸르스름한 보랏빛 장미가 온실 가득 고고한 향기를 내뿜었다. 강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장미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만지며 나직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사랑하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소. 서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다. 강 회장은 뒤돌아 서윤을 불렀다. 서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이 꽃을 살린 게 아니다. 내가 죽어있던 내 마음을 살린 게야. 강 회장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법적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유일한 혈육이 되었다. 강 회장은 서윤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성운의 인장을 건네주려 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아버님, 저는 인장보다 이 장미 모종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이제 우리 얼음성이 아니라 진짜 정원을 만들어 가요. 강 회장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평생 누군가를 이겨야만 웃었던 노인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웃는 소리였다. 정원의 소나무들도 더 이상 오만하게 서 있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살아거렸다. 돈으로 지은 얼음성은 녹아내렸지만 그 자리엔 진심으로 일군 정원이 남았다. 정원사 서윤과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된 강 회장. 두 조각의 외로운 영혼이 만나 완성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풍경이었다. 성에서 쫓겨난 진우는 가회동 저택 근처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틀어박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가 성운의 황태자인데 감히 그 계집애 따위에게 내 자리를 줘? 진우는 강 회장이 물려준 지분은 잃었지만 오랫동안 뒤로 빼돌려온 비자금과 성운 내부의 일부 추종 세력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출신을 공략하기로 했다. 며칠 뒤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성운그룹 며느리의 두 얼굴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온실의 성녀인가
치밀한 설계자인가. 서윤의 숨겨진 과거 폭로. 진우는 서윤이 결혼 전 큐레이터로 일하던 시절의 사소한 인맥들을 매수하여 그녀가 돈을 목적으로 강 회장과 진우에게 접근했다는 허위 증언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그녀가 온실에서 강 회장을 간호한 것조차 약물을 이용한 세뇌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퍼뜨렸다. 가회동 저택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 회장은 서재에서 태블릿 PC를 내던졌다. 내 아들이라는 놈이 기어이 제 애미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강 회장의 혈압이 다시 치솟았다. 서윤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는 화난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조용히 차를 내밀었다. 아버님, 진흙이 튀었다고 해서 장미가 진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갈 오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진우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강 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회장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경영권을 박탈하고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을 무효로 돌리겠다는 심산이었다. 성운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불안해진 주주들은 진우의 목소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당일 성운빌딩 대강당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진우는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아버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혼을 앞둔 며느리에게 홀려 재산을 탕진하고 무자격자에게 문화재단을 맡기려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아들로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커질 때쯤 대강당의 뒷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위험있게 걸어 들어오는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수수한 정장 차림의 서윤이 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피눈물이라 내 놈의 눈에서 흐르는 건 탐욕의 기름기가 아니더냐? 강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끝까지 울렸다. 장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강 회장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진우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다. 내 정신이 온전한지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강 회장은 화면에 자료 하나를 띄웠다. 그것은 서윤이 지난 한 달간 온실에서 정리한 성운 문화재단 혁신안과 진우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이 비자금 세탁 경로가 완벽하게 대조된 도표였다. 서윤은 온실에서 장미만 가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을 간호하며 그가 평생 모아온 내부 기밀 서류들을 정리했고 진우가 친덫을 역이용할 증거들을 수집해왔던 것이다. 여기 있는 서윤이는 내가 세뇌당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성운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눈이다. 내 놈이 오물 속에서 구를 때 이 아이는 성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있었다. 강 회장은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진우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제초제를 건네며 늙은 영감이 죽든 말든 장미부터 죽여. 그래야 저 계집애가 쫓겨나니까라고 지시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진우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